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궁전에 모인 승전국 지도자들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부과한 거죠. 당시 독일 경제 규모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이 결정은 단순히 패전국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는 빵 한 덩어리를 사는데 수레에 가득 실은 지폐가 필요할 정도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사람들은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죠.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하나의 결정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운명을 바꾼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의도적인 악의에서 나왔고 어떤 건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됐죠. 또 어떤 건 선의로 시작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들이 촉발한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정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분할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3세기 후반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너무 거대해져서 한 사람이 통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제국을 동서로 나누기로 했죠. 단기적으로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문제는 두 개의 별도 권력 중심이 생기면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동제국은 이집트 같은 부유한 속주들을 차지했고 서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분열은 제국의 응집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했고 동로마는 1453년까지 버텼지만 예전의 영광은 되찾지 못했어요. 19세기 후반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콩고 자유국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자유국이라는 이름과 달리 그곳은 지옥이었죠. 레오폴드의 정권은 콩고 사람들에게 고물을 강제로 추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고문당하거나 손이 잘렸어요. 이건 단순한 착취를 넘어선 조직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레오폴드의 통치 기간 동안 약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의 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동물원 우리 속 동물을 보듯 구경했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힌 시대였습니다. 1562년 스페인 가톨릭 선교사 디에고 데 란다는 유카탄 반도로 파견되어 마야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극단적이었어요. 그는 마야의 책 수천 권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죠. 미신과 악마의 거짓말이 담긴 책들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만이의 비극으로 알려졌고 마야 문명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마야 문자로 된 책은 단 4권뿐이에요. 란다는 개종을 거부하는 마야 사람들을 고문하기도 했는데 그의 방법이 너무 잔혹해서 결국 스페인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였죠. 1071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로마노스 4세는 셀주크 투르크와 만지케르트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용병으로 구성된 다양한 군대를 모집한 거였어요. 문제는 이 용병들이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투르크 출신이었죠. 전투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많은 용병들이 투르크 쪽으로 탈영했습니다. 비잔티움 군대는 참패했고 로마노스는 포로로 잡혔어요. 이 패배로 비잔티움은 1000년 이상 고향이라 불렀던 아나톨리아를 잃었습니다. 제국은 이후 서서히 쇠퇴하며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했죠.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노예제를 비난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이 구절은 노예제를 인간 본성에 대한 잔혹한 전쟁이라고 표현했죠. 아이러니한 건 제퍼슨 자신이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 방향은 올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부주들의 반대로 이 구절은 최종 문서에서 삭제되었어요. 이 결정은 노예제가 수십 년 더 지속되도록 만들었고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남아있었다면 노예제 폐지가 훨씬 평화롭게 이뤄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타이타닉호는 침몰할 수 없는 배로 여겨졌습니다. 이중 바닥과 수밀 구획을 갖춘 공학의 걸작이었죠. 1912년 4월 14일 밤 배는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빙산 경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충돌 후 타이타닉의 설계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수밀 구획이 D 갑판까지만 올라가 있어서 물이 한 구획에서 다음 구획으로 넘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오히려 살아남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회하면서 옆면이 찢어졌고 1,500명 이상이 차디찬 대서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습니다. 왕의 신성한 권리라는 개념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찰스는 의회를 반복적으로 해산하고 11년 동안 의회 없이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은 폭정의 11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찰스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 대출을 부과했고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이 1642년 영국 내전을 촉발했죠. 의회군이 승리했고 찰스는 반역죄로 재판을 받아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헌군 주제로 가는 길을 열었지만 그 과정은 피로 얼룩졌어요.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은 사이클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 전사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는 비밀 작전이었죠. 미국의 목표는 소련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고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련은 결국 철수했어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전쟁 후 아프가니스탄은 혼란에 빠졌고 이 혼란 속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부상했죠. 미국이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전사들 중 일부가 나중에 미국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12분의 9 테러의 뿌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레닌은 재헌의회 선거를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였죠. 하지만 볼셰비키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자 레닌은 의회가 첫 회의를 연칙 후 무력으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소련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레닌은 비밀경찰 체카를 설립하고 반대파를 탄압했죠. 스탈린은 이 기반 위에서 더욱 잔혹한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만약 레닌이 민주주의를 존중했다면 소련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미국 독립전쟁 동안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13개의 식민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미국의 승리에 결정적이었지만 프랑스 경제를 파산시켰어요. 프랑스는 연간 수입의 2배가 넘는 18억 리브르를 잃었죠. 1961년 피그스만 침공은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CIA가 계획한 이 작전은 반카스트로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를 침공하도록 지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쿠바 정부는 이미 침공 계획을 알고 있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죠. 게다가 케네디는 미 공군과 해군의 직접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침공군은 며칠 만에 패배했고 이 실패는 카스트로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쿠바 미사일 위기의 발판이 되었죠.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세계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안전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야간 근무자들이 시험을 진행했고 여러 안전 절차를 무시했어요.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였죠. 폭발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고 유럽 전역이 오염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대피해야 했고 수천 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어요. 사고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아즈텍 제국은 약 600만 명을 통치하는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정치적 분열을 재빨리 파악했죠. 그는 아즈텍의 적들과 동맹을 맺었고 2,000명의 스페인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 연합군으로 불어났습니다. 우수한 무기와 말, 그리고 원주민들이 면역이 없는 질병이 결합하면서 아즈텍 제국은 무너졌어요. 1521년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함락되면서 찬란한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아즈텍의 적들이 코르테스와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급속히 산업화하려 했지만 방법은 재앙적이었어요.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가 설정되었고 사람들은 충족할 수 없는 할당량에 시달렸죠. 결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근 중 하나였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2,300만 명에서 5,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굶주림만이 아니라 고문, 구타, 강제 노동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표라 해도 이런 대가를 치를 가치는 없었던 거죠.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결국 전쟁을 선포했죠. 하지만
복잡한 동맹 체계 때문에 이 지역 분쟁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개입했어요. 4년간의 전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오스트리아가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다면 20세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지만 결국 그런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8년간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이라크는 혼란에 빠졌죠. 더 심각한 건 IS 같은 극단주의 조직이 등장할 기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중동의 안정은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테러와의 전쟁은 더 많은 테러를 낳았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비나치화와 비무장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침공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죠. 이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만 봐도 푸틴의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분명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일본은 빠른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국은 막강한 산업력을 동원해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일본은 결국 2개의 원자폭탄을 맞았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태평양 전쟁의 참상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알려진 이 침공은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나폴레옹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히틀러는 빠른 승리를 확신했지만 러시아의 겨울과 광활한 영토가 독일군을 집어삼켰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결국 소련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고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제3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러시아 침공을 나치 패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습니다.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의 샤와 평화로운 무역관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샤의 총독이 몽골 상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했고 샤는 몽골 사절단마저 죽였어요. 이건 징기스칸을 격노하게 만든 최악의 실수였죠. 몽골 군대가 호라즘 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도시들이 하나씩 파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고 찬란한 문명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만약 샤가 평화를 받아들였다면 제국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교만과 오판이 모든 걸 파괴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위에 도착했습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냈지만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렸어요. 승전국들은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붕괴했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은 구원자를 찾았고 히틀러가 등장했죠. 나치는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을 되갚겠다고 약속했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결과는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였어요. 만약 승전국들이 독일을 완전히 짓밟는 대신 재건을 도왔다면 어땠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 플랜이 그 교훈을 보여줬죠. 독일과 일본을 지원한 결과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복수가 평화보다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적 실수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재앙은 교만, 무지, 그리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레오폴드 2세는 부를 위해 인간성을 버렸고 히틀러는 정복욕에 눈이 멀었죠.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적 결과를 보지 못했고 일본은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실패했는데도 히틀러는 같은 길을 걸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했는데도 미국은 그곳에 발을 들여놨어요. 아마도 인간은 자신의 세대가 다르다고 더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희망적인 건 우리가 이런 실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이 만들어졌고 유럽연합이 탄생했죠. 적어도 서방 세계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80년 가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전이긴 하죠. 앞으로도 실수는 계속될 겁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